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다시 찾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투쟁위원회와 간담회에선 제3 후보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드 갈등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성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성주 군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대책위원들과 지사님, 군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일단 오늘은 전 같은 몸싸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전에 갈 때는 헬기 탔는데 오늘은 KTX 탔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대구까지 KTX 타고 와서 예. 이제 군 차량을 이용해서 성주까지 갔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반발도 심했고 사실 뭐 예. 대화라고 하기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일방적인 반발 또 일방적인 이제 야유를 받고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대화의 장에 섰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아 싶은데 일단은 뭐 성주 군 측 그다음에 그 국민들 측도 일단 대화에 어느 정도 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이제 국방부장이 가서 직접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 앞으로 뭐 수차례 이제 아마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드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마련했지 않냐.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면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대화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성주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벌써 뭐 1,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삭발식을 갖고 예. 또 현지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역시 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는데 이런 자리가 사실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성주 주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됐는데 예. 이것이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어떤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수용할 수 없는 건 안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 또 일부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공식적으로 대화의 장이 오늘 마련이 됐고요. 공식적으로 제3의 후보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대구 경북 지역 초선의원들 모임에서 예. 일단 제3의 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모임에서도 이제 일부 나왔어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국방부에서는 당초 이게 사실은 이제 한미 당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성주 포대를 일단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3부지 문제가 나와서 다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성주군에 한 3군데 정도가 예, 이제 지금 검토가 되고 화면에 있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롯데스카일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접근성이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골프장이 18홀인데 이제 나머지 9홀을 짓기 위해서 이제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이제 예. 그쪽 지역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해발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금수면 염속산하고 까치산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제 진입로라든지 부지를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사드는 미군이 가져오지만 일단 부지 조성은 우리 측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측의 비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사드에 대한 우리 측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스카이힐 골프장이 이제 예. 검토가 되는데 문제는 저 지역은 또 김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예. 김천 혁신도시하고 한 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김천 쪽 시민들이 지금 도로 점거 농성한다든지 뭐 이런 또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반발이 확산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 원칙이 지금 허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전략적으로 반드시 성주포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또 제3의 부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하면 또 김천 쪽으로 옮아 붙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예.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골프장이 유력한 제3의 부지가 아니냐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롯데 측에서는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굉장히 롯데 측으로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총수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총수 일가의 뭐 총괄 회장이라든가 또는 회장 전
가족들이 지금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사드 배치를 수용했을 경우 예.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2009년부터 면세점이고 뭐 이런 게 좀 타격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조 원 정도를 롯데가 중국에 수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이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또 롯데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예. 면세점에서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정말 특히 신동빈 회장이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그동안 진출을 했던 전략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롯데가 중국이라는 전략 지역을 잃게 될 경우 예.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신중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원칙이 무너진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주 군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3의 후보지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 이거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사실 예.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게 어떤 정당성 또 이거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 예. 이게 있다면 저는 거기를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특히 우리가 방어 무기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지역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에서 할 것인가 또 이제 할 경우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뭐 성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미군 부대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성주 포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예. 문제 전자파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좀 다른 지역 갈 수 있다. 다른 지역 갈 수 있다 하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에 어디 가든지 주민들이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제3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문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보십시오. 제3의 부지 이야기하니까 김천의 문제가 또 이제 불거지는 예.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라면 예. 정말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 이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제3의 부지 문제를 나오니까 이제 네. 이게 문제가 또 앞으로 만약에 김천까지 붙는다면 사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에 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3의 후보지 이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저격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새누리당이 호남 당대표 충청권 대선 후보 영남 기반이라는 삼각편대의 지역 연합을 구성한다면 정권 교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이미 야당은 지워졌습니다. 최측근 이정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거침없는 홍보를 하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로 상대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은 당의 대표로 나설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이렇게 중진 의원님을 포함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는 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세분화. 야권 저격수들의 비판의 날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까미 안 된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인데요. 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측도 지금 뭐 일단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에 총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뛸 때
사실 이해찬 총리가 굉장히 그 여러 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좀 빚이 있다고 봐야죠.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밀다가 삼성 S파일 문제로 이제 좌절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타로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이제 사무총장으로 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한 이야기 그죠. 결국 이제 유엔 사무총장 외교관으로서는 이제 뭐 잘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 대통령으로서는 밀리터리 즉 예. 군인 어떤 그런 감각이 없다. 예. 특히 이제 자신의 재임 시절에 인도네시아 그때 수해 났을 때 예. 그때 지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통 1억 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얼마 하니까 100만 불밖에 지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도저히 감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봤다 이야기를 예. 하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저격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밀리터리 멘틀리티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인 결단력을 내릴 수 있다는 예. 걸 의미할 겁니다. 단지 뭐 밀리터리라고 해서 군사적인 그 예. 의미보다는 정치인이라면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또는 재난 상황에서 결단하고 또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휘 통솔력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본인이 봤을 때 정말로 그 당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사실 뭐 장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런 관료에 충실한 모습 예. 첫 번째 이제 그런 인상이 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여권의 후보로서 성장하는 데 대해서 야권 진영에서 견제구를 날렸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에 돌아왔을 예.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결단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해찬 의원이 정치의 외교관은 안 맞는다 또 이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직격탄을 날린다는 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야권으로는 절대 안 올 거라는 걸 기정사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예. 지난 5월 달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왔을 때 예. 이미 그때 야권으로는 뭐 판단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는 솔직히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미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마음이 여당 쪽으로 흘렀다,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난도 5월에 와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대구도 이제 안동도 방문하고 뭐 등등 하는 행보를 보면서 이제는 이쪽으로 안 오겠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여당의 후보로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반 총장 측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호남 출신 당대표가 탄생하자 야권에서 상당히 꺼리는 시나리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상곤 당대표 후보 얘기 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와 신뢰가 약해진 틈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당대표 충청권 대선 후보 영남 기반이라는 삼각편대의 지역 연합을 구성한다면 정권 교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남 없는 정권 교체 없고 정권 교체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호남의 지지 회복은 저 김상곤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될 때 호남은 비로소 복원될 것입니다. 네, 이른바 야권이 그리고 있는 삼각편대, 호남 대표, 충청 대선 후보, 그리고 TK 지지 기반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친박 진영에서 구상하고 있는 예. 내년의 대선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예. 충청권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영남, 충청, 호남이 결합한다면 정말 막강한 파괴력이 될 것이다. 예. 라는 것이 친박 진영의 생각이고 야권의 주자들은 이런 친박 진영의 구상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그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본인은 20%의 지지를 끌어오겠다라고 예. 공언을 했지만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그동안에 한 자릿수, 두 자릿수를 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정현 대표가 최근에 사실은 당대표가 됐지만은 굉장히 그런 이 장악력에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면서 예. 호남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영남과 충청권의 흐름으로 끌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편대 위협적인 겁니까? 저는 일단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DJP 연합
뭐 이런 것들 등등 예. 할 때 이제 지역 연합을 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상당히 파괴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 구도도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위험스러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될 경우는 상당히 또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수도권의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 30대의 투표 성향도 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많아졌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지역 연합만 갖고서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인기를 얻으려면 결국은 수도권과 젊은 층들의 어떤 인기, 이것을 이제 일단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한 지역 연합만 얻을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김상곤 지금 후보가 사실은 이제 본인이 호남에 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단순한 이 구도만 갖고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호남 새누리당 대표가 탄생하면서 야권의 좀 머릿속이 복잡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김종인 대표가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정체성을 해서 내 옛날에 있던 대로 무슨 뭐 농민 뭐 농어민 뭐 저희 근로자 농어민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 당이라는 게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항상 그렇게 뭐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신경 할 수가 있나?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갈 수 없다.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추구해왔던 중도로의 외연 확장, 그리고 내년에 집권을 위해서는 당이 진보적이기보다는 예. 진보와 또 중도를 포괄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었고요. 그것을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실천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노동자 당 강령에서 시민과 노동자라는 표현 중에서 노동자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예. 그런 초안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의원들, 그리고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워낙 자존심 강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은 당의 강령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봉합이 된 것이 노동자, 농민, 시민을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을 넣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큰 그림, 집권을 위한 큰 그림이 일정한 차질을 빚을 수도 예. 있다는 측면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저격수가 이해찬 의원이라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저격수는 누굴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이미 야당은 지워졌습니다. 최측근 이정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하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로 상대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청와대 오니까 마치 누나가 모처럼 집에 온 동생에게 대하듯 송로 보석과 캐비아로 최고의 점심을 대접하면서 나가서 잘해라 하는 정도의 얘기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정현 대표 체제가 좀 겸허해져야 된다. 사실상 내년 초부터는 대통령 후보 중심의 전국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 여태까지 예. 정치를 보면.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사실상의 임기는 연말까지다.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 저격수가 당 안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늘 중진회의에는 또 출석률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네. 합니다. 체제가 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에서 예. 이정현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이정현 대표 행보가 위협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정현 대표 행보의 코드 속에는 변화라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4.13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 여당이 지금 이정현 대표라는 중심으로 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정말 흑수저를
이제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뭐 한 행보가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보수 여당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데 국민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아까 야당은 보면은 지금 김종인 대표도 지적했지만 야당은 지금 변화보다는 오히려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더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색깔을 바꾸고 모든 당의 모든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결국 됐잖아요. 근데 야당이 되려면 뭔가 변화가 있는데 오히려 더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정현 대표의 행보가 상당히 저는 위협적이다. 야당으로 봐서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당이 변화되는 데 비해서 야당은 그냥 그대로 간다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어떤 전개되는 상황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 공격하는 거는 이정현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사실은 여권이 당정청이 일치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의 장악을 위해서 일단은 당 대표의 친박의 이정현 대표를 사실은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 개각을 통해서 야권의 여러 가지 제기된 예. 부분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대로 강행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정철의 균열을 내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향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예. 만일 경우 당정청의 일치화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강공으로 나갔을 때 야권이 대책 없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당정철의 균열을 만들면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가지 탕평 인사라든가 제안했던 것이 거의 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야권에서는 공격을 하고 예.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친박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비박 진영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예. 당내 속사정까지 함께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안 변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좀 전당대회 결과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